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2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3주 동안 일요일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환자와 간호사 등 11명이 확진됐는데 감염자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시까지만 연결하기로 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자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결 노선 등이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이 될 예정인데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아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을 건의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유엔 안보리는 처음으로 열린 공개 회의에서도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종교행사 도중 조립식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최소 2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회당에 650명의 신자가 몰렸는데 위험하다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강행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상당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56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전 3주 동안 일요일 검사 결과가 반영된 월요일 0시 기준 신규 감염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심상치 않은 수치입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는데요. 지금까지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 가운데 한 곳이 이 요양병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염된 환자들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 환자 1명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간 10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환자 9명과 간호사 1명, 간병인 1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2월 말부터 환자와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환자들 중 절반 정도만 백신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확진자들은 모두 같은 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층을 집단 격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위중증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첫 주 평균 107명에서 한 달 만에 16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화율도 한 달 새 빠르게 늘다가 최근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이용시설 내 집단 감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그러나 80세 이상의 경우 감염되면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중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3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실내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바이러스 전파력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간호사 노동조합이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에 이어 스타벅스와 디즈니랜드도 노 마스크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트레이더 조스와 월마트, 코스트코에 이어 스타벅스까지 백신을 다 맞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잇따라 규정을 바꿨습니다. 디즈니 월드도 선택 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I don't mind the masks, but I definitely feel like it's liberating to not wear them.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스크 지침 완화 근거로 최소 3개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들 연구에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를 전파할 정도의 바이러스가 몸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ased on the continuing downward trajectory of cases, the scientific data on the performance of our vaccines,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virus spreads. 그러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이 아니라며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I will continue to wear my mask around people that I feel are more vulnerable because I think it's the responsible thing to do.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된 미국에서는 이처럼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1차 접종률이 7.3%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의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한 이후 노마스크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추석 무렵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얼마나 빠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내에서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73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7.3%입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대로 11월 말까지 전체 70%가 1차 접종을 마치려면 남은 199일 동안 하루에 약 16만 명씩 접종해야 합니다. 9월 21일인 추석 당일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 약 27만 명씩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백신 접종률이 2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김부선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일부 열차를 서울 도심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인천 검단의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주 청와대에서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며 노선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김부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일부 열차를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X-D 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담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GTX-B 노선과 같은 선로를 쓰는 방식으로 GTX-D 노선의 일부 열차를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 김포와 서울 강남, 경기 하남을 잇는 노선을 인천시는 인천과 경기 부천을 거쳐 서울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GTX-D 노선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GTX-D 노선이 지금 김부선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이 서부 지역에 상당한 지금 민심의 이반이 있어서 민주당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GTX-D 노선의 수정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GTX-D 노선이 다른 노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환승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D 노선이 당초 지자체 요구한 대로 서울 강남을 거쳐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을 건의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이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건의에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과한 건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을 처음 꺼낸 지 5개월 만입니다. 이후 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면서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지지율도 하락했고 결국 전체적으로 대선 경쟁 구도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국민의 주거권 등을 신설하자며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쟁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도 전북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호남 방문을 앞둔 가운데 정 전 총리도 전북과 전남 여수를 찾아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개헌 공약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론을 꺼내는 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사 가족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서울의 한 옷가게를 방문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 흰 바지를 입거나 수차례 옷을 입고 벗기를 반복합니다. A씨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옷가게를 나서자 매장 직원이 따라갔다가 얼마 뒤 매장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뒤 A씨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직원을 잡아 끌고 뒤통수를 때립니다. 이를 말리는 매니저의 뺨도 때립니다. A씨가 입고 온 옷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이라고 오해한 직원이 쫓아가 구매 여부를 묻자 화가 나 폭행한 겁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28일째인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의 폭행 혐의는 뚜렷하게 입증됐지만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의 가족인 A씨에겐 면책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벨기에 대사관 측에 A씨가 가진 면책 특권의 포기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지난 13일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 특권에 따라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에 멈추지 않고 있는 무력 충돌 관련 소식입니다. 이 충돌 때문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민간인들의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을 잇따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러설 뜻이 없는 양측입니다. 특히 가자 지구에 외신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금평 기자입니다. 12층짜리 건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옥상에 있던 대형 안테나도 형체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5일 AP통신, 카타르 국영방송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에 무장정파 하마스 사무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비난에 나섰습니다. We are shocked and horrified that the Israelis would target the building that housed a peace bureau in Gaza.
외신 보도를 막기 위해 하마스를 핑계로 건물을 없앤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كلها شقق سكنيه ومكاتب دكاتره ومحامين ومهندسين. ما في اي مكتب غير مكتب قناه الجزيره مكتب اعلامي وقناه الاي. 이스라엘은 다음 날 새벽 가자 지구내 하마스 수장의 자택을 폭격하면서 공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פעול במלוא העוצמה. אנחנו מתחילים על ארגוני הטרור מכות מחץ. מי שהצית את האש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에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만 200명 가까이, 이스라엘까지 합하면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격화되자 국제사회가 역시 나서고는 있는데 여전히 힘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앞서 공동 성명을 내놓지 못한 유엔 안보리에서는 공개 회의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내 부서진 주택의 잔해 속에서 구조대가 어린 소녀를 찾아냅니다. 파편 아래 7시간 동안 갇혀있던 소녀는 병원에서 아빠 리아드 씨와 재회했습니다. 리아드 씨 역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크게 다쳤고 부인과 자녀 4명을 잃었습니다. زعل الدنيا كلها بكفينيش فيش مكان يكفيه ولكن لما سمعت انه في بنت من بناتي عايشين قلت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لانه هذه البنت يمكن تنسيني حاجة ولو بالقليل من يعني بسمة بناتي لأنه هي أخته. 현지 시간 16일 가자 지구에선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4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가자 지구에선 어린아이 52명을 포함해 192명이 숨졌고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0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폭격으로 부서진 가자 지구 내 건물은 모두 하마스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슬람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연대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살해하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양측의 충돌을 중단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소집했지만 공동 성명을 내놓는데 실패했습니다. 5월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중국은 미국의 반대로 공동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공정한 태도를 보이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숨졌고 그중에는 아이들도 있다며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충돌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사고 소식이 또 있는데 종교 행사가 열리던 유대교 회당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행사가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계단 위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래로 추락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앞쪽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유대교 전통 복장을 입은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부상자들을 옮기기 위해 군용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회당 안엔 붕괴된 구조물 잔해들과 행사에 쓰인 의자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에서 계단식 철제 구조물이 붕괴돼 최소 2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8명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대교 절기 중 하나인 77절 첫날을 맞아 신자 650명이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이들이 서 있던 계단식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회당은 공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강행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치단체 측은 안전 문제를 들어 행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회당 측이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에 신자들이 몰려 45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겨우 지나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미국 공화당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르고 있는 걸 두고 마치 북한 정권 같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다시 트럼프의 당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킨징어 하원 의원이 작심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As I've said before, this is something that echoes a little bit out of North Korea, where no matter what policy comes out, you're loyal to the guy.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킨징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휘둘리는 당을 북한에 빗댄 겁니다. The moment we're in is policy doesn't matter anymore. It literally is all your loyalty to Donald Trump.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공화당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같다고도 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동료 의원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보며 지난 1월 의회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진실마저 왜곡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던 리즈 체니 의원이 최근 지도부에서 자리를 빼앗긴 일도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이런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 was a mistake. Liz Cheney is a solid conservative Republican who voted with the president 93% of the time. 하지만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모으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 공화당이 도로 트럼프당이 되는 걸 막기는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회의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시장 상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권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지금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5.18 민주주의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백신과 반도체 문제가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 부회장의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물동량이 늘어나는 2분기 해상 운임이 치솟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에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선적 부족과 운임 급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이 같은 급등세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선사들도 고객인 수출 기업들의 아우성에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1%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대표이거나 직원의 절반이 청년일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관광설명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는데 이틀 동안 1,000명가량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설명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우리 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육군 간부 1명과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 간부 3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달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대학 입학자 수가 3만 1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0년 38만 1,260명에서 지난해 34만 9,948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감소 인원의 96%가 지방대학이었는데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공무원 재직 도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경우 협회가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도 정부가 기증한 청동 불상이 경남 양산 통도사에 봉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의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불상입니다. 통도사는 인도에 방역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정승희 씨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뒤 다시 도전을 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14살 가수 와니화가 미얀마를 위한 노래를 내놨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먼저 공개된 이 미얀마의 봄이라는 노래에는 현지 미얀마 상황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가 오늘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재건축, 또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해서 최근 부동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여 회분이 각 위탁 의료기관 등으로 배송이 됩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직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23만 회분 가운데 이번 물량을 포함해서 모두 166만여 회분 도입이 완료가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백신 접종과의 인관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도 오늘부터는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접종자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은 낮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간 되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도와 충북, 영남에 5에서 30mm, 수도권과 충남, 호남은 5mm 안팎입니다. 동해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해상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은 14도, 대전과 전주 16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9도, 대전과 전주 18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대학생 관련 사건이 알려진 지 3주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망 사실이 확인되고 CCTV도 나왔지만 의혹은 늘어나고 있고 함께 있던 친구와 그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망 의혹을 규명하라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에는 구준 빗속에도 수백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자식을 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저렇게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 부모의 심정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3주 가까이 열렸지만 고 손정민 씨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들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손 씨와 친구 A 씨의 행적이 묘연한 42분을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손 씨가 실종된 4월 25일 새벽 친구 A 씨는 3시 38분경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잠든 손정민 군을 깨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2분이 지난 4시 20분경 친구 A씨가 강에 인접한 경사면에서 혼자 누워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 42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 씨의 사망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는 사이 친구 A씨를 둘러싼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도 A씨와 부모의 이름 및 직장 등 개인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졌습니다. 외삼촌으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은 A씨 가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전 강남경찰서장이라거나 세브란스 병원 교수라는 소문도 퍼졌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는 루머가 퍼지는 것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줄 뿐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것 다 비용 누가 감당해요?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을. JTBC 서준석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빌라 건물 지하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이 과정에서 빌라에 거주하던 5명이 구조되고 3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서 추산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전북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초리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50대 다이버가 4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다이버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입수했지만 4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일행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실종 약 4시간 만인 오후 1시 40분쯤 초리도 북쪽 방파제 부근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남미 국가 콜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비롯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서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을 철회했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왔던 빈곤과 불평등,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찰은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최루탄과 물대포가 동원된 진압 과정에서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0일 시위를 주도해온 전국 총파업위원회와 두케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관대하다고 비판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na de las básicas garantías que pedimos fue que se respetara el derecho constitucional a la protesta pacífica y que se dieran garantías para la movilización, una cosa sencilla del Estado Social de Derecho y por el contrario, el discurso del presidente Iván Duque fue complaciente con los usos excesivos de la fuerza pública sobre las manifestaciones. 반정부 시위는 콜롬비아의 일상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콜롬비아 북부 바랑키아에서 열린 남미 클럽 대항전 조별리그 경기가 시위 때문에 8차례나 중단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발포된 최루가스가 경기장 안으로까지 퍼진 겁니다. 시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격전지 동부 칼리에서는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식량과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름을 구하기 위한 행렬이 주유소 2km 밖까지 늘어서고 있고 슈퍼마켓에서는 텅 빈 선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칼리 시민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No, que por favor que se retiren. No, no es posible que sigamos en estas condiciones. Porque el país nos abastece, mejor dicho, tenemos mucho alimento, pero todo represado.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 중남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위는 콜롬비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로 맨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의 배경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2019년 10월에 칠레에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을 때요, 콜롬비아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잦아들었다가 그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오랜 내전으로 치안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고강도 코로나19 봉쇄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OECD 가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빈곤층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콜롬비아의 뿌리 깊은 부패와 결합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고 그 재정 확충을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네. 또 작년 20대 그 실업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청년층의 시위 참여가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본적인 사회개혁 요구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콜롬비아 정부가 결국 세제 개편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요.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시위대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시민들은 18개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3개인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세제 개편안 철회나 임시 방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 불평등, 부패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폭력을 중지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때마다 과거 반군에 대응하던 방식으로 시민들과 대화 없이 공권력을 바로 투입하는 방식의 시위 진압을 중지하라는 요구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위의 배후로 반군의 잔당을 지목했는데요.
콜롬비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2016년 체결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이행 요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위가 콜롬비아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수십 년 동안 집권을 해온 보수 성향 정당의 정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두que 대통령은 그 평화협정 체결에 부정적 입장이고요. 이틀 전에는 폭력 시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거나 합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최근 70년 내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구스타보 페트로라고 하는 좌파 성향의 상원 의원이 현재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상대 후보가 누가 올라오더라도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콜롬비아 유권자 성향이 보수적인 편이고 아직 대선까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구스타보 페트로가 현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립 가운데서 정치력을 보여준다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이번 시위가 콜롬비아를 넘어 중남미 지역 전체로 확산될 우려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중남미 국가도 콜롬비아처럼 코로나19 위기와 빈곤 등이 뒤섞여 폭발하기 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콜롬비아의 시위가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이 겪을 불안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일본에서 응답자의 60%가 취소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2달 뒤에 치러질 올림픽인데 일본 내 여론은 더 안 좋아지고 있네요. 네, 교도통신이 지난 주말 이틀간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응답자 59.7%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달 조사보다 20%포인트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관객을 안 받기로 했는데도 선수나 관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게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를 치르되 아예 일본인 관객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5.2%였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안 나고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에 대한 불만이 큰 만큼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3%로 지지한다는 응답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주 매일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 확진자는 5,261명이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성화 봉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성화가 도착할 예정인 히로시마에 긴급 사태가 선포되며 도로를 지나는 행사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영국에서는 이 봉쇄 완화를 해도 되는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런데 예정대로 한다로 정해졌네요. 백신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옥스포드 대학 연구를 통해 인도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행콕 보건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would stress that this is from the labs, it's not clinical data, and it is very early, but it does give us a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vaccines work against this Indian variant. 예, 지난주 영국에서 전파력이 더 센 인도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그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300여 명인데 이 때문에 봉쇄 완화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봉쇄 추가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술집 실내 영업이 가능하고 중등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도 해제됩니다. 이제 남은 조치는 한 단계뿐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지는 인도 변이 확산 여부 등을 살펴 다음 달 14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머스크의 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네요.
현지 시간 16일 한 암호화폐 분석가가 테슬라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팔 것이란 취지의 트윗을 올렸고 일론 머스크는 정말이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가 가진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매각 가능성을 시사하자 가격이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9%가량 떨어진 44,100달러 정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상황을 보도하면서 테슬라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PGA 투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이경훈이 오늘 새벽 치러진 4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25언더파 263타로 AT&T 바이런 넬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경훈은 2016년 PGA 2부 투어에 입문해 2018-2019 시즌부터 PGA 정규 투어에 나섰고 이번에 통산 80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 국적으로는 PGA 투어 정상에 오른 8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국회까지 불려나간 글로벌 주류업체 한국지사 대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노동부 장관 청문회 때는 출국 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프랑스로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업무상 출장이라면서 다음 달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발렌타인 등 유명 양주를 국내에 수입해 파는 주류업체 페르노리카 한국지사. 이 회사 장투불 대표는 수년간 노조를 없애려 한 혐의 등으로 노동청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된 직원을 15달 동안 대기 발령시키고 이후 독방 사무실에서 온라인 교육만 받게 한 겁니다. 15개월 동안 대기 발령으로 묶어놓고 직무 전환 교육이랍시고 고달프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한 노조원에게는 10년 동안 임금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봉이 0% 인상률이라는 거냐? 맞다. 조합 탈퇴를 하고 연봉대로 바꾸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때문에 투불 대표는 지난 3년간 2차례 국회에 풀려나갔습니다. 지난 4일 신임 노동부 장관 청문회 때는 출국 금지까지 언급됐습니다. 이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이거 출국 금지 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사를 조속히 진행을 하고요. 하지만 엿새 뒤 노조는 투불 대표가 프랑스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단체 협약 논의 자리에 투불 대표가 화상 화면에 나온 겁니다. 일부에서는 투불 대표가 수사를 피해 달아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받는 도중에 지금 프랑스로 나갔단 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측은 이에 대해 투불 대표가 업무상 출장을 떠났고 6월 중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온 중국에서 얼마 전 나온 인구수 발표를 두고 여러 의문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와 차이가 나면서인데 중국 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학교 시간, 베이징 학교 앞은 아이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장사진입니다. 他们上班很紧张的，早上9点钟走了吧，5点下班，路上这一堵车都回来都6、7点钟了，我们都70多岁了。 对吧? 학원비, 집세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 30, 40대 부모들의 출산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구 조사 결과 이 같은 출산 저하 현상이 확인됐지만 통계치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0에서 14세 인구는 2억 5,300만 명입니다. 매년 발표한 출생 인구와 비교해봤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신생아 수 합계는 2억 3,600만 명으로 1,700만 명 차이가 납니다. 한 해 출생자 수만큼 갑자기 늘어난 셈인데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중국 인구 전문가인 이푸시엔 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9년 국가통계국 출산인구 합계는 1억 3,200만 명. 그런데 같은 기간 호적 통계는 1억 7,300만 명으로 역시 4,100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통계 수치가 들쭉날쭉한 겁니다. 2次普查都是他们操作的，如果这次普查出问题的话，那么就意味着他们以前初步的他们面临着批追责。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구 통계는 14억 1,000만 명. 하지만 발표한 대로 인구가 늘지 않았다면
중국 인구는 14억 명에 못 미칩니다. 13억 9천만 명인 인도의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中国正处在人口转变的第3个阶段，低出生率、低死亡率、低增长率，所以中国人口增长率的持续的维持在这样一个低水平上。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는 급식 카드가 하지만 여러 면에서 아이들이 쓰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급식 카드라는 게 카드에 드러나고 결제 방식도 다르고 또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죠. 사용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도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개선이 되기 시작은 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는 아닙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이 카드를 꺼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디자인이 좀 많이 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 특히 친구들이랑 있을 땐 잘 꺼내지 않아요. 거의 혼자 있을 때만 주고. 네. 카드를 받는 편의점도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제 방법이 신용카드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 식품이 잘 모르니까 가져가서 이거 돼요? 이러면 안 해봤는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약간 좀 찝찝해져. 뒷사람 눈치를 살피고 물건을 못 사고 발걸음을 돌린 일도 여러 차례. 결제 방법을 모르는데요, 자기는. 근데 저도 모르니까 어떻게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제 다 취소하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당당하게 쓰길 원했습니다. 체크카드처럼 이제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잔액 같은 것도 체크카드는 제 휴대폰으로 오거든요. 느리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일반 신용카드와 겉모습이 똑같은 급식카드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을 확인하고 잔액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바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아직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뒤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간 16일 한 암호화폐 분석가가 테슬라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트윗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댓글을 달았는데 인디드라고 올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세요?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많이 내비치지 않았었습니까?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공시를 하는데 아마 다음 분기 때는 팔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가격도 떨어지고 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자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댓글 한마디였는데요. 인디드라는 뜻인데 좀 알아보니까 뭐 그럼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보통 뭐 앞으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 거야라고 했을 때 안 판다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 난 절대로 안 팔 거야라든가 끝까지 유지할 거라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부정하는 댓글을 달았을 텐데 말이죠. 인디드라는 인정하는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발 빼려는 하나의 뭐 포석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해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지금 장중에는 1비트코인당 44,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다시 45,000달러 조금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추가적으로 이 인디드에 대한 발언이 뭐였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야 그거 혹시 반어법으로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해석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몇 시간 내로 일론 머스크가 그 인디드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라는 것이 해석이 나오게 됐을 때 가격이 또 한 번 크게 출렁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투자자들은 그거 반어법으로 한 얘기고 테슬라는 보유 지분을 안 팔 거야라는 걸 나오면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 뭐 계속 무응답으로 간다든가 뭐 팔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낙폭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건 일론 머스크 네. 본인만 알 텐데요. 일단은 본인의 주장은 비트코인과 자신이 지금 밀고 있는 도지코인이 있는데 더 친환경적인 것이 도지코인이다. 즉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도 할 수 있지만 금처럼 채굴한다, 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연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코인인데 굉장히 많은 전기 소모량이 있다는 거예요. 전력량이. 네. 근데 전력량이 현재까지는 화석연료 아니겠습니까? 석탄이라든가 석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의 1 정도의 전력량이라든가 훨씬 더 빠르게 속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도지코인을 또 네. 옹호하게 된 겁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좀 떠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한참 띄울 때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 채굴 과정에서 화석 연료 사용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때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그걸 주장했을 때가 한 2월 경이었었거든요.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3만 달러 후반대였는데 이제 본인이 비트코인을 이제 옹호하고 테슬라의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발언 직후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4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상, 6만 달러 뭐 쭉 급등을 했는데 과연 그럼 2월에는 이렇게 많이 전기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것도 모른 채 거의 테슬라라는 회사가 2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전기 소모량이 많아서 비트코인은 별로다.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댓글이나 이제 투자자들은 뭐 배신자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뭐 시세 조종이라든가 이런 좀 굉장히 또 비난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에서 빼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 비트코인의 가격 1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미 도지코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거든요. 엊그제 트윗에서는 현재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뭐 또 같이 작업을 또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계속 본인이 또 친환경 때문에 정적 소비량이 많이 든다고 주장을 해놓고 또 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 인디드라는 발언, 그렇지 그럼이라는 걸 본인이 아마 이제 확실하게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정말로 현재 테슬라 보유 지분, 보유 비트코인을 파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글쎄요, 상당히 낙폭은 커질 수 있겠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지금 깜깜입니다. 온갖 이 트위터, 이 일론 머스크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평론가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일론 머스크 뭐 이 정도 되면 작전 세력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세 조종에 확실히 개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시세 조종으로 무슨 형사처벌이라든가 이거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어떤 우리가 가격을 올리고 뭐 조종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자산을 법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뭐 연관된 입법도 있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작전이고 시세 조정이 될 텐데 현재 암호화폐라는 것은 뭐 우리는 아예 거의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SEC라든가 증권거래소에서 왜냐하면 비트코인 선물은 있으니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시세 조정 같은 걸로 조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는 앞으로 지켜봐야 대목이지만 일단은 우선은 그 인디드에 대한 발언 먼저 투자자들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쯤 되면 이제 SEC가 미국의 증권 선물거래소가 나서서 일론 머스크의 조사가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한번 계속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와 구리,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3월, 4월, 5월을 돌아보면 굉장히 경기가 나빴고 뭐 물가가 나빴고 거의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는 그때 3, 4, 5월이 나빴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지금 인플레이션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것은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 완전히 아닐 것이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맞다라는 쪽은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추세를 탄 것이고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냈던 종이돈들, 이 달러의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완전히 원자재는 슈퍼사이클을 탄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비용 견인,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나온 인플레가 있고 두 번째가 수요 견인, 막 소비 수요가 몰려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우리 이제 후자를 우리는 좀 더 좋아하는데 지금 전자 나오는 비용 견인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백신 효과가 있고 소비가 터지게 되면 수요 견인 인플레까지도 더 나오면 비용 소요 완전히 진짜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인플레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지금부터 중앙은행은 테이퍼링이라든가 긴축이라든가 나아가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갈수록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가 인상되면 뭐 가계 부채, 그다음에 뭐 채무 상환 뭐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뭐 빚잔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부채만 1,720조가 넘었습니다. 뭐 GDP 대비 95% 이상이고요. 여기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것이 또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 큰 타격. 왜냐면은 인플레가 나온다 하더라도 월급은 못 쫓아가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그러면은 허덕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또 고질적인 문제는 거의 60%, 70%가 부동산과 엮여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하락, 또 금리 상승, 가계부채에 대한 비폭탄,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5월까지는 인플레이션 가정하고 6월, 7월, 나아가서 8월, 9월까지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진다면 우리는 뭐 2%대 이상이 계속 나오고 미국도 3% 이상이 계속 나온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기정사실화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개인들은 일단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품 논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압박, 뭐 경제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한국 신기록을 세웠던 황선우 선수가 어제는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또 바꿨습니다. 기록은 1분 44초 96으로 5년 전에 리우 올림픽이었다면 은메달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의 메달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황선우는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가장 빠르게 출발해 100m 구간을 50초 74에 찍었고 대표팀 지도자들의 함성 속에 200m 터치패드를 찍은 건 1분 44초 96. 이번엔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세웠던 신기록을 6개월 만에 1초 가까이 앞당긴 겁니다. 44초대 기록에 들어갔다는 거에 엄청 되게 놀랐어요. 레이스가 전체적인 부분이 다 괜찮아서 이거 잘하면 좋은 기록 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광만 보고 44초라는 기록이 찍혀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200m 한국 신기록은 박태환이 세웠던 1분 44초 80인데 이 기록과 0.16초 차이로 바짝 다가섰고 순양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신기록 1분 44초 39와 차이는 0.57초. 지금 기세라면 이 기록들도 조만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면서 18살 황선우는 전날 100m에 이어 200m에서도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록은 올 시즌 자유형 200m 기록 가운데 4번째에 해당하고 지난 리우올림픽에선 은메달에 해당하는 기록이어서 멀게만 보였던 올림픽 메달도 현실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44초 기록을 들어가면서 이제 올림픽 메달이 꿈의 메달이 아닌 정말 도전할 수 있는 메달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제 열린 50m 예선을 1위로 통과한 황선우는 오늘 50m에서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에 도전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좋은 기록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에 5에서 30mm,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에서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전주 18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2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3주 동안 일요일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환자와 간호사 등 11명이 확진됐는데 감염자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정부가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해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결 노선 등이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 지역 주민들은 서울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아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을 건의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앞서 미국의 반대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유엔 안보리는 공개 회의에서도 공동 대응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